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입니다. 대한민국 세금 구조를 둘러싼 중요한 변화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90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증가율은 4.9%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132조 1천억 원으로 5조 3천억 원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68조 4,511억 원으로 5.7% 증가합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올해 17.3%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직장인이 여전히 대한민국 세수의 핵심 축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 1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의 몫이 8.2%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대 내내 14%대를 넘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짠 첫 예산이었던 2023년에는 17.2%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8.1%로 법인세 비중에 근접했습니다. 올해는 17.4%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고 내년에는 17.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제는 직장인들이 세입의 절대적 기둥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왜 이렇게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졌을까요? 첫째, 명목 임금 상승입니다.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과세표준 구간과 기본공제 기준은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자동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체감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취업자 증가입니다.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 대상자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자리가 늘수록 자동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법인세 감소입니다. 기업 실적 둔화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겹치면서 법인세 수입은 줄었습니다. 기업이 부담을 덜게 되자 세입 균형은 개인이 채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월급방위대라는 이름으로 직장인의 세부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결국 약속은 후순위로 밀리고 현실적으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세원, 근로소득세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말뿐인 공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낳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체감소득 감소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더 빠져나가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청년층은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줄고 중산층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다 지쳐갑니다.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사회적 불만 확대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나와 가족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국민은 묻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복지 체감도가 낮습니다. 세금은 늘었는데 혜택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쌓이면 조세 저항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 개인의 소득세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보험과 연금 제도를 보강했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더 내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은 많이 걷고 많이 나누는 방식을 택합니다. 세율은 높지만 무상의료, 무상교육,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금은 많이 거두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불균형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연말정산 최적화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 공제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놓치지만 작은 공제 하나가 연 수십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절세형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이 상품들은 단순히 노후준비 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절세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단독은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IRP 납입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나 합산 최대 1,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 혹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과세이연 효과.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운용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 발생 시마다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에서는 세금이 뒤로 미뤄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IRP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 다변화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세부담 구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당, 임대,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글로벌 경쟁, 경기 침체 요인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은 근로소득세 의존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처럼 세제 개편이 지체된다면 청년과 중산층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조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세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세금 구조의 현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 세입의 핵심축이 되었고 직장인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개편 약속은 후순위로 밀렸고 국민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세제 개편으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맞추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은 공정하게 나누고 국가는 신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회계약입니다.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안정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읽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